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을 노린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데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주민뉴스에서 짚어봅니다. 경제난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시대. 짝을 찾는 연애 예능이 인기를 끌자 지자체와 종교계까지 소개팅 주선에 나섰는데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자체판 나는 솔로. 과연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춘천시 의회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과 유튜브에 나온 가짜 영농 정보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 등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도내 현안과 이슈, 주간 뉴스픽에서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반응과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전망은, 그리고 대북단체가 16년 만에 고성에서 대북전단 해상 살포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가 소식과 지역 소식, 네트워크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김치의 날.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김장 문화는 물론 강원 농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슈 토크에서는 강원연구원 최익창 박사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고성통일전망대 일원이 강원특별법 특례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강원자치도는 다음 달 23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과도한 산림규제 개발이 막혔던 통일전망대 일대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 등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춘천과 횡성, 평창 등이 2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내년엔 최소 한두 곳 이상의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추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강원 지역의 4대 핵심 규제 가운데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산림 분야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강원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은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자신이 나체 상태로 모르는 여성과 함께 누워있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입니다. 황당하고 좀 그랬지만 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좀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메일 발신자는 범죄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글도 남겼습니다. 이 같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은 강원자치도 의원들은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춘천시의회와 강릉시의회 등 기초의회 의원들도 유사 범죄에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단 강원 지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보고 알아봤더니 전부 다 똑같은 수법이더라고요. 내용도 뭐 거의 똑같고 그 합성한 딥페이크도 다 똑같고요. 네. 이게 좀 전국적으로 좀 많이 그런 편이고 젊은 남성 의원들 위주로 좀 그랬습니다. 강원 지역도 30에서 50대 남성 의원이 타깃이었고 답장을 보내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이제 답장을 보내봤더니 이거를 지우려면 얼마를 내자고 했더라? 코인 이런 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광역과 기초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홍보와 주민소통을 위해 누리집을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린 사진 자료 등이 범죄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원자치도의회는 디지털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악용한 분들이 그분들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에서는
기존의 그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 의혹이 갈 수 있는 해외 IP 이런 쪽으로 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도내 일부 지방의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원뉴스 김희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세 정말 무섭습니다. 급기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범죄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김희곤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방의회 의원들이 범죄 표적이 된 이런 사건이 발생했나요? 예,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이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이렇게 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의원들에게 간 겁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다. 이 문자를 보고 연락을 달라라는 이 협박성 글과 함께 사진이 첨부됐는데요. 예.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진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의원 얼굴을 다른 나체 남성이 여성과 함께 누워있는 사진에 덧씌운 겁니다. 업무하고 있다가 메일 확인했는데 이런 메일 온 거 알았으면 의원들이 진짜 깜짝 놀랐겠어요? 예, 더군다나 이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으로 와서 예. 이 도민 제보인가 아니면 뭐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인가 하고 놀랐다가 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동시에 맞춤법과 이 띄어쓰기도 잘 안 돼 있어서 대부분 의원은 이게 스팸 메일이구나 하고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예. 딥페이크 성범죄가 연예인도 있었고요. 교사의 학생들까지 뭐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이제 범죄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메일 보내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한 의원이 답을 보내봤다고 합니다.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요구했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 의원들이고 20대에서 50대 연령대를 갖고 있습니다. 의도성이 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적 물의를 한번 일으키면 잃을 게 많은 이 정치인이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범행 수법을 테스트해 본 뒤에 향후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 범죄의 표적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합성 기술이 막 고도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딥페이크를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 뭐 누구든지 딥페이크를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제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한 시의원이 무료로 1분도 안 돼서 이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의미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을 넣어 만든 딥페이크를 공개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직접 제작해봤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죠. 누구나 터치 몇 번이면 쉽게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딥페이크 앱을 내려받은 뒤 노래를 부르는 남성의 취재기자 얼굴을 넣었더니 몇 초 만에 실제로 한 적 없는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얼핏 봐서는 쉽게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쉽게 만들어지네요, 이게. 범죄가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범죄도 말씀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 9월 지원방송에서 보도했듯 이 군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접수됐었습니다. 이렇듯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 국무조정실과 정부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한 발표를 보면 예. 지난 2021년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신고 건은 156건이었는데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달까지 964건이 신고됐습니다. 2021년 대비 518%나 증가한 겁니다. 예. 이 강원자치도도 지난 2021년부터 계속 10건 내외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35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연도별 추이 보니까 뭐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는 건데 정부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다 보니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데요. 어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가해자와 피해자 다수가 청소년이라며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무조정실도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홍보, 이렇게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이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 동시에 저희들이 영상 삭제라든지 심리 지원이라든지 관계되는 조치들을 같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 피해자가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편집, 반포하는 경우 이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영상물을 소재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에 더해 새로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의심 영상을 선차단,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 이대로 뒀다간 진짜 큰일 나겠네요. 뭔가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민뉴스 김희곤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연애 예능 하나쯤 안 보면 대화에 끼지도 못할 정도죠. 한 사람을 선택하기까지의 긴장감, 뒤틀린 삼각관계의 묘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에 울고 웃는 우리. 최근 이러한 프로그램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던 정부와 지자체에선 이제는 화면 속 연애가 아니라 현실 연애를 지원해주겠다며 발벗고 나섰다는데요. 소개팅, 그것도 공식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떠오른 지자체 주관 공공소개팅. 최근 논란이 많다는데 인구절벽 위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며 중매에 나서는 등 인구 늘리기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검증해 신원이 보증된 상태를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색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각지에서 너나 할 거 없이 이런 미팅 행사를 열며 미혼 남녀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공공소개팅? 꽤 괜찮은데 싶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행사들이 늘 좋은 반응만 얻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색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호평과 함께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문제점이 적지 않은데요. 올해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미혼 남녀 만남 주선 행사에 여성 공무원이 차출돼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중 하나는 바로 지자체 여성 공무원 차출 문제입니다. 2022년 해남군 보건소의 소개팅 행사에선 여성 참가자 모집이 어려웠던 탓에 참여 여성 15명 중 무려 8명이 행사 담당 여성 공무원이었던 사례도 있었죠. 나머지 여성들도 대부분 반강제로 참가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자체 소개팅. 이러한 소개팅의 문제는 남녀 성비가 맞은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현희 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와 혈루탐이 각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8회의 행사가 추진됐고 몇몇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을 빼고 오롯이 행사에만 들어간 혈세만 총 21억 원을 웃돕니다. 최근 3년 동안 4,060명이 그 소개팅 사업 지자체가 했는데 결혼한 사람은 24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저출산 대책으로 돈을 쓰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자체장들의 자기 홍보성 그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은 나쁘거로운 사업이라고 봐요. 지자체장들의 홍보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예산 낭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거센데요.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전시성 시대착오적 사업보단 실제 저출산의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서울시가 주최한 소개팅엔
결국엔 3,286명이 신청을 해 뜨거운 관심도 얻고 남성과 여성 지원자 비율이 51대 49로 고르게 분포됐다고 합니다. 만남의 기회조차 없는 청년들에겐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단순히 홍보성 사업, 숫자 채우기를 넘어 참가자들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자체 주도 소개팅, 저출산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이런 공공 소개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 주간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 현안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주간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원방송 보도국의 홍서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이번 주 첫 번째 픽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 제동입니다. 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은 춘천시의 역점 사업인데 춘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춘천시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춘천시 의회도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관련 심의를 일단은 보류 결정을 한 건데요. 지난 19일이죠. 춘천시의회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을 위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의회의 입장은 사업 예정 부지에 문화재 출토 우려가 있고 또 관광객 유치 등의 집행부의 춘천시의 사업의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또 이렇게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이 세계 태권도 연맹 건립 사업 연맹 본부 사업이 좀 불투명해졌는데 이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체부에서 이제 5억 원을 네. 춘천시에 교부할 때 이제 사전 전제로 단 게 춘천시의회 승인을 조건부로 이제 한 사업인데 글쎄요. 춘천시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곤혹스러운 입장이 맞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사업은 정부 투자 심사를 통과하는데 3수 만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통과할 때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건을 다른 것이 춘천시의회의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반드시 시의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해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국비를 그 해에 사용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이제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투자 심사로 받은 춘천시의 국비 5억 원도 시의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12월 초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12월 초까지는 이게 시의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못하면 문제가 태권도 사업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 사업 자체가 유치 자체가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따라서 춘천시는 좀 난감한 표정입니다. 또 체육 태권도 협회나 체육계에서도 이 시의회를 향해서죠. 빨리 절차를 좀 진행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연내 시의회 문턱을 꼭 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불용 처리가 되면 단순히 불용 처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국가 사업의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면 그 같은 사업으로 또다시 예산을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춘천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육동환 춘천시장도 춘천시를 향해서 춘천시 발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라고 또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통을 좀 많이 해가지고 협력도 좀 해가지고 네.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두 번째는 영농 거짓 정보 홍수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검증이 안 된 정보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영농 정보까지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영상물로 돌아다니는데 저도 이제 요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이냐 들여다봤더니 고추 모종을 심고 락스를 뿌려라. 이게 락스가 병충해를 막아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빙초산을 물과 세제에 섞어서 쓰면 천연 제초제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걱정은 이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는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뭐 70만 부, 100만 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거를 보고 따라 하실 경우에는 우리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농정당국의 설명인데요. 농정당국은 이런 내용들이 모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라는 입장이고 결국 이런 잘못된 영농 정보에 현혹이 돼서 농사에 반영을 하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 영농 정보 보고 잘못 농사 지었다가 한 해 농사 완전히 망치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일단은 뭐 이런 영상을 올렸다는 것만 가지고 명백한 불법이나 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은 할 수 없는데 올렸다는 것만 가지고는 처벌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그 소셜 미디어 유통이라는 것이 대부분 뭐 창작물이나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처벌 자체는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하다는 게 농정 당국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인체 유해성이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처벌은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영농 정보를 잘못된 영농 정보를 활용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이런 영농 정보를 잘 선별해서 검증된 정보만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농정 당국은 농업기술정보는 농촌진흥청 온라인 포털 농사로 그리고 유튜브 채널 농다락 이런 데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정보를 좀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더 이상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네. 농민분들이 좀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주간 뉴스픽 마지막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마지막은 원주 특례시 추진입니다. 특례시 추진위에서 사실 원주시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힘을 보태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원주의 지역구를 둔 송기현, 박정아 두 의원이 관련 법안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특례시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지방분권법인데 그 개정 발의안을 보면 이 특례시의 기준을 좀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현행 기준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또는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 그리고 마지막 기준이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간주해 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명 이상이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이 기준에 해당되는 도시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법률의 기준은 있는데 그걸 충족하는 도시는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자는 거고 그래서 그 인구는 30만으로 유지를 하되 면적만 1000제곱미터를 500제곱킬로미터를 좀 완화하자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주시와 충남 아산시 그리고 경북 구미시 등 전국의 3개 정도 지역이 이 기준을 충족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3개 지역도 같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특례시 법률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특례시 추진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들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례시 추진이 돼서 지정이 되면은 이게 네.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포괄적으로 보면 행정, 재정 그리고 자치권 등의 그 자체 권한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령 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주는 조정 교부분과 별도로 뭐 도세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또 현재는 부시장이 1명인데 특례시가 되면 부시장을 2를 둘 수도 있고요. 또 도를 광역지자체를 경유하지 않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나 해제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제출 등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건축, 택지 개발, 뭐 소방 그리고 그 공유 수면 점사용 등의 관련 그 규정들을 지자체가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역의 성장하고 도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주시가 강원자치도의 첫 특례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주간 뉴스픽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G1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정가 소식부터 지역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현장 N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영동지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난주에 소식 전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사실 그 모든 예측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또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예상 외의 결과라서 파장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편파적 법리 해석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번째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부터 4년 동안 법인카드 등 1억 6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억지 기소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큰 고비가 될 선고일 텐데요.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5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지난 선거법 1심 선고의 충격과 사법 리스크가 완화될지 아니면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지 판가름이 날 겁니다. 민주당은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역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허했습니다. 네, 이번에 강원도 관련 소식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정치적 논란이 얼마나 심하든 간에 예산이라든가 입법 같은 거 해야 할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상임위에 올라갔죠? 네, 어제 강특법 3차 개정안이 소감 상임위인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9월 여야 두 중진 의원, 한기호 송규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었는데요. 이제부터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법안이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가면 세세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한기호 의원이 어제 법안을 제출하면서 행안위에서 한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일부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행정부와 조율한 법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비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일부 수정하시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를 봐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죠. 아무래도 특례 조항이 많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고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처하고 의견 조율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면 어떤 사례든 모두 같게 적용돼야 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법이라는 건 특별한 케이스에만,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강원도에만 적용하자는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일단 국회 논의에 앞서서 부처 협의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안을 함께 대표 발의한 한기호, 송기현 두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입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와 환경부 등 8개 정부 부처 실무진과 강원도 관계자를 모아놓고 강특법 3차 개정안을 협의하자는 자리였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역시 쉽지 않은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강원도는 이번 특별법 3차 개정안에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비자 발급 특례를 포함시켰습니다. 인구도 줄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건데 법무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선 초등학생은 무조건 부모와 함께 와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유학비자 발급이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취업이 먼저가 돼서 특례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무상인데 외국인 유학비자를 특례로 허용한다면 예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원도의 정책 목표에는 공감해도 방식에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 또 필요하다면 조금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계속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긴 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환 기자 잘 들었어요. 이번엔 강릉에 있는 영동지사 연결해서 지역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자. 네, 영동지사입니다. 네, 납북자 가족 등이 지난달이었죠. 파주 지역 등지에서 접경지에서 주민 반발로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동해안 최북단 고성해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속초 해양경찰서를 방문해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4일 빠른 시일 내 고성 거진항에 배를 타고 나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은 육상, 해상 막론하고 살포하겠다는 계획인데 고성 거진항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대북전단을 날린 적이 있지만 고성 지역 내 육상 살포 전례는 없습니다. 살포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라며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성군은 어제부터 설정 해제시까지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물품 운반 등의 행위도 일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에서도 어선 출항에 대해서는 불어 방침을 내렸는데 관련 단체들은 상선 등을 동원해서라도 해상 살포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속초 국제 여객 터미널 얘기 좀 해보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민간이 소유했던 속초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 10년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속초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지만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됐고 끝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강원도가 나서 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낙찰 기회를 놓쳐 민간업체가 5억 원대에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강원도는 경매로 넘어간 이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매입하려고 협상 중인데 오랜 협의 끝에 가닥이 잡혀 다음 달까지 매매 가격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고 공식적인 계약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국제여객터미널 매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서 터미널 시설 보수 등을 거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네요. 동해시가 구도심을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 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해시 삼화동 일원의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관광지인 무령벼르천지의 성공 사례와 함께 도시 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 삼화동은 인근 시멘트 회사가 지난 1968년부터 2017년까지 50여 년 동안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면서 지역도 번성했던 곳입니다. 한때는 8천여 명 넘게 북적이며 거주했던 이곳은 현재는 인구가 4분의 1 수준인 2천여 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초고령 주민이 대부분인데 그냥 두면 소멸이 자명하기 때문에 동해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석회석 광산에 조성한 대표 관광지 무릉벼류천지인데요. 폐석회석 광산을 개조해 만든 이곳은 2021년 문연 이래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 관광지 인근에는 거북당이라는 문화 플랫폼을 조성했는데 지역 주민 30여 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역할도 하고 동해 특색을 담은 기념품도 판매하면서 동네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영 1년 만에 흑자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화지구 도시재생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등을 합해 203억 원이 투입돼 내년까지 삼색 삼화 플랫폼과 온실정원 스마트 아로마 치유농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적합한 형태인 이 모델은 모두 주민 소득 기반이 핵심이 되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농사도 짓고 소득 활동도 이어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도 하고 또 공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어우러지면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소멸 위기에 처한 삼화지구의 과거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동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화끈한 흥미진진한 뉴스를 골라 짚어보는 시간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학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시는 가장 난해한 문학 장르 중 하나인데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선 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8, 90년대 이후 제2의 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 대형 서점의 시집 판매는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고 20, 30대가 시집 구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서점에서도 10대 독자들에게 팔린 시집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한 출판사의 시 낭송 ARS 서비스는 한 달간 30만 통 가까운 전화가 올 정도로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왜 시에 빠져드는 걸까요? 바로 쇼폼과 비슷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장편 소설이나 다른 문학 도서들은 긴 시간을 들여 한 편 전체를 읽어야 완독할 수 있지만 쇼폼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는 짧은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시가 보기 편하기 때문인데요. 짧으니까 옮겨 쓰기 쉽고 SNS의 사진 공유도 편해 필사나 텍스트 힙 유행에도 맞아 떨어집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책을 읽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큰데요. 가파르게 하락 중인 성인들의 독서율에도 영향을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 승객들의 시각장애인 주인 앞에 누워 쉬는 안내견 리트리버를 위해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비켜준 모습이 훈훈함을 전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만지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내견의 관심을 유도하는 행동은 안내견의 주의를 흩트려 자칫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시각장애인 안내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내견들은 매년 12마리에서 15마리가 분양되고 있고 올해 3월 기준 총 74마리가 분양된 상태인데요. 현재 활동 중인 안내견은 73마리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출입 거부를 당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의 한 식당에서도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을 포함한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막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견하다는 생각에 쓰다듬고 싶어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내견을 대할 땐 만지지 않기, 부르지 않기, 먹을 것을 주지 않기 등 에티켓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내일이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김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김장철이긴 한데 최근에 이상기후로 배추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김장을 아예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도 요즘 늘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기후변화는 우리의 김장 문화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강원연구원 최희창 연구위원과 함께 기후변화가 강원 농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최희창입니다. 네, 최근에 한국은행 발표 보니까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률 26년 뒤에 17% 정도 역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상기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거든요. 이 기후변화 위험은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기후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기에 시행한다면 이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이 국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기후변화 리스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탄소 가격 상승과 친환경 기술 발전의 전환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온도 상승과 그리고 강수 피해 증가의 만성 리스크,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빈도와 그 규모 확대의 급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만성, 급성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은 연평균 0.3%씩 계속 줄어들어서 2050년대는 17%, 2100년에는 2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네, 폭염이라든가 가뭄, 폭우 같은 이런 이상기후,
빈도하고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강원 지역의 경우는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이 이상고온, 이상저온, 강수량 가뭄 그리고 해수면 높이 등을 바탕으로 이 기후 위험 지수를 계측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 약 20년 기간에 비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이상 기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지표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가 2000년 이전보다 이 기후 위험 지수가 1.7배 큰 것으로 계측되었습니다. 이 강원도는 특히 이상 고온의 영향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1985년부터 2023년까지 약 39년 동안에 타 지역 평균 기온이 3도 상승했을 때 강원도에서는 4.3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뭄과 강수량 위험 지수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강원도의 농업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전에는 강원도의 주요 재배 작물이 이제 고랭지 배추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00년도에는 7,461헥타르였는데 강원 지역의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는 3,774헥타르래요. 이게 절반으로 그렇습니다. 줄었어요. 네. 이렇게 배추 생산량이 줄면은 수급 불안정해지고 가격 올라가고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이 고온으로 평지에서는 이 채소 재배가 좀 어려운데요. 이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이 비교적 선선하다 보니까 이 배추 등의 아주 그 채소 재배가 가능합니다. 특히 7월에서 9월에 이 생산량이 전국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 강원도는 아주 여름철 고랭지 채소 주산지입니다. 근데 이 고온과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 고랭지 채소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 고랭지 특히 배추 작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의 그 배추 공급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이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 국내 계절별 이 생산 비중을 보면 김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이 가을 배추가 55%로 가장 크고요. 그리고 봄 배추 20%, 겨울 배추 13%, 그리고 강원도가 주산지인 이 여름 배추가 12% 가장 적습니다. 근데 이 여름 배추가 타 작기에 비해서 이 생육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배추 한 포기당 이 무게도 사실 무게가 김장용 가을 배추보다도 배추의 70%로 적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이 고랭지 쪽에 이 척박한 재배 환경을 잘하다 보니까 이거를 생육 어떤 거를 좀 유지하기 위한 비료나 농약 등 생산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가을 배추 비해 1.9배나 높거든요. 이렇게 생산량도 적고 생산비도 높다 보니까 1년 연중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사실 지난해 이런 어떤 집중호우 때문에 아주 그냥 고랭지 채소가 직격탄을 맞았고 올해는 한낮에 이 온도가 33도를 넘어가는 폭염으로 사실 이게 배추 작황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급감하고 그래서 이 일별 월별로 이 가격 등락폭이 크게 발생한 겁니다. 예. 기후변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작물 재배 지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강원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최북단 고성에서 아열대 작물인 키위 재배가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키위는 아열대성 과수로 이 따뜻한 지역의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좀 주로 재배가 되었는데요. 예. 사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강원도 고성군에서도 이 키위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귤은 이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줄 알았는데 현재 이 전라남도와 경기도를 넘어서 서울에서도 지금 노지 감귤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스페인 대표 작물인 이 올리브와 이 동남아가 원산지인 이 망고는 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이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까지 확대되었고요. 이 대표적인 또 동남아 채소인 이 공심채, 모닝글로리를 하죠. 이 채소도 남부 지역에서 충청남도 그 논산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 농촌진흥청이 이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이 농작물 재배 가능 이 지역이 81km 북상을 하고 해발 고도는 153m 상승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금 지난 20년간에 1.6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 기온 상승률을 이렇게 좀 바탕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이 농작물 적정 재배지 위도는 약 130km 북상을 하고 해발 고도는 약 246m 높아진 셈입니다. 예를 들면 이 경북의 이 사과 주산지인 청도에서 강원도 양구까지 직선 거리가 약 200km이고요. 그리고 해발 고도는 양구가 청송보다 300m 가량 높거든요. 예.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기온 상승에 의한 재배지 변화 공식이 거의 들어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15년 이 파리 기후 협정을 채택한 이후에 이 전 지구적으로 이 평균 기온 상승시키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 기온 상승 추세를 보면 이 목표 달성이 참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산물 재배 이 한계선이 계속 북상하고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앞으로 남한에서는 뭐 기존 작물을 재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는 거죠.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이 더위에 강한 이 배추 품종인 하라두를 좀 개발했고요. 예. 앞으로 이 재배 기술과 함께 뭐 보급하겠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다만 이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이 재배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작물에 더 많은 품종 개발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이 보급에 있어서 이게 기간이 한 7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상 고온 또는 이상 강우로 발생하는 이 병해충과 바이러스를 방지하고 또 이상 저온으로 인한 이 냉해 피해 저감 기술과 또 약제 개발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예. 기후 변화 자체가 이제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어떤 측면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농촌진흥청에서 이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보면 이 강원도 고랭지 연평균 최고 기온이 2051년에 17도, 2091년에는 20도까지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요, 이제 강원도 여름철에 아주 주요 고랭지 채소이며 고소득 작물인 배추 재배지가 2050년대는 완전 쪼그라들고 2090년대에는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하는 결과거든요. 다만 이 기온의 상승으로 강원도 농업에 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주요 과수 재배지가 북상을 했고요. 특히 강원도의 사과 면적이 지금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2030년대에는 이 사과 주산지가 이제 경북에서 강원도로 옮겨가고요. 2050년대가 되면 이 강원도 고랭지만 이 사과 재배가 가능하다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과 주산지인 이 경북 지역의 재배 면적이 지난 20년간 43%나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강원도는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정선, 양구, 홍천, 영월, 평창 등 이 5대 지역이 지금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이 강원 전체의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생산량도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개년 약 8% 증가를 했고요. 농가 소득도 동기간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의 신소득 작물 발굴과 집중 투자를 통해서 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좀 이렇게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 농업 환경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 생산에 대한 어떤 적응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예. 좀 농지의 좀 효율적 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올해 강원특별법 특례로 이 농촌 활력 촉진 지구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 제도는 농지구제 완화를 통해 농지를 활용한 다양한 이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복지 및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강원도만의 이제 농촌 개발 정책입니다. 먼저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식품 제조나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이 교육, 체험, 숙박까지 좀 이루는 이 농촌 체류형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대표 사례로 전북 고창의 이 상하 농장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농장에서 숙박을 하면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 가공 등 전 이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이런 농촌 융복합 산업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기업 투자를 유치해서 농가와 상생 협력하고 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이 부가가치를 증대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인데요. 이 전남 구례의 자연 드림 파크가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부지 선정에 아주 구례군이 적극 유치를 했고요. 식품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뭐 영화관, 또 사우나 등 이런 조성을 통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런 지역과 상생 협력체를 구축한 성공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방안들과 함께 시대의 흐름도 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최익창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취약계층 더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앞서 얘기 나온 김장을 나누는 봉사라든지 연탄 후원이 필요할 텐데요. 아직도 강원도에서 연탄 떼는 가구가 16,000여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후원이 지난해보다 20-30% 정도 줄었다고 해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 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정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